4부 7번째 글입니다. 7. 견말 1. 기원. 게으름은 무시무시한 말이다. 이 말에서 즉 도덕질이라는 사회와 즉 굶주림이라는 지옥이 태어난다. 이렇게 게으름은 어머니다. 이 어머니에게 도덕질이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이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견말에. 견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이자 동시에 한 집단의 고유 언어다. 그것은 민중과 언어라는 두 종류 아래서의 도덕질이다. 34년 전에 이 장중하고도 침울한 이야기의 작가가 빅토르 휴고 자신을 말합니다. 이것과 같은 목적에서 쓴 작품, 한 사형수의 마지막 날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 견말을 말하는 도덕을 하나 내놓았을 때 놀람과 아우성이 일었다. 뭐라고 견말을? 하지만 견말은 끔찍스럽다. 하지만 견말은 유형장이나 도형장, 형무소 같은 사회의 가장 가정스러운 곳에서 하는 말이다. 등등. 나는 이런 종류의 반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 두 유력한 소설가들, 하나는 인간 심정의 심오한 관찰자고 또 하나는 민중의 대담한 벗인, 발자크와 외젠슈 두 소설가들이 한 사형수의 마지막 날의 작자가 1828년에 했던 것처럼 불안당에게 그들의 자연스러운 말을 하게 됐을 때 똑같은 항의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이런 불쾌한 특수를 가지고 작가들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는 거야? 견말은 역겹다. 견말은 소름이 끼친다. 누가 그것을 부인하랴? 옳은 말이다. 상처를 검진하고 10년의 수심을 재고 또는 사회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일 때 언제부터 너무 깊이 내려가는 것이 밑바닥으로 가는 것이 잘못인가? 그것이 때로는 용감한 행위고 적어도 수락되고 수행된 의무가 받아 마땅한 동정적 주의를 받을 만한 순박하고 유익한 행위라고 나는 늘 생각했었다. 모든 것을 뒤져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탐사하지 않는다. 도중에 멈춘다. 왜? 멈추는 것은 척심기의 소행이지 척심자의 소행이 아니다. 확실히 햇빛 아래 끌어내리져 진흙이 철철 흐르는 이 가정스러운 고유 언어를 그 한마디 한마디가 괴물 같은 진흙과 암흑의 한 더러운 고리 같은 그 농포성 용어를 사회계층의 맨 끝바닥에 지면이 끝나는 곳에 그리고 진창이 시작되는 곳에 가서 찾고 그 두꺼운 파도 속에서 파헤치고 추적하고 포착하여 마냥 발딱거리는 채로 길바닥에 던지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다. 견말의 무시무시한 덕실거림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사상의 빛 아래 관찰하는 것보다 더 비통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그것은 시궁창에서 각 꺼내온 밤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무시무시한 짐승 같다. 살아있고 가시돋친 무수한 덤불이 부르르 떨고 꿈틀거리고 요동치고 다시 어둠을 요구하고 얼어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다. 어떤 말은 맹수의 발톱 같고 또 어떤 말은 흐릿하고 핏발선 눈 같으며 어떤 구절은 개의 집게발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무질서 속에서 편성된 것들의 그 끔찍스러운 활력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언제부터 끔찍한 것이 연구를 거부하고 있는가? 언제부터 질병이 의사를 내쫓고 있는가? 독사며 박쥐, 정갈, 진해, 독거미를 연구하기를 거절하고 아이고 추악해 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어둠 속에 팽개쳐버리는 박물학자를 상상할 수 있는가? 견말을 외면하는 사상가는 궤양이나 무사마귀를 외면하는 외과 의사와 비슷할 것이다. 그것은 언어의 한 사실을 조사하기를 주저하는 언어학자이고 인류의 한 사실을 탐구하기를 주저하는 철학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꼭 말해줘야겠는데 견말은 다 함께 문학적 현상이자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말하여 견말이란 무엇인가? 견말은 비참의 언어다. 여기서 사람들은 내 말을 가로막을 수 있고 이 사실을 일본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이 사실을 완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모든 생업들, 모든 직업들은 그리고 사회계급의 모든 계층들과 지성의 모든 형태들도 덧붙일 수 있겠는데 그들의 견말이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설명이 있습니다. 이하의 말들에 관해서는 부득이 그 원어와 뜻만을 적어두기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인은 몽펠리에 덕용품, 마르세유 상등품이라고 말하고 환정꾼은 2월 프리미엄 이달 말이라고 말하고 노름꾼은 3분의 1과 10 스페이드의 다시 내놓기라 말하고 노르망디 선들의 집달리는
토지만에 관한 수정자는 부동산부, 동산 보유 중에는 해당 토지의 수익을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보드빌 작가는 작품은 실패했다라 말하고, 배우는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철학자는 삼위일체라 말하고, 사냥꾼은 저기로 간다 저기로 달아난다라고 말하고, 골상학자는 애정성, 투쟁성, 비밀성이라 말하고, 보병은 나의 총이라 말하고, 기병은 나의 말이라 말하고, 금술사병은 첫째 자세, 넷째 자세, 후퇴라고 말하고, 인쇄공은 인쇄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모두 인쇄공도 금술사범도 기병도 보병도 골상학자도 사냥꾼도 철학자도 배우도 보드빌 작자도 집달리도 노름꾼도 환정꾼도 상인도 견말을 한다. 화가가 나의 제자라고 말하고, 공정인이 나의 스승이라 말하고, 이발사가 나의 조수라 말하고, 구두수순인이 나의 직공이라 말하는데 그들은 견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고 꼭 그렇다고 하고 싶다면 좌우를 말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화법은 모두 견말이다. 선원의 좌현, 우현, 극장 도구 담당자의 우측, 좌측, 교회지기의 오른쪽, 왼쪽, 지임짓 퇴를 부리는 여자들의 견말이 있는 것처럼 말재주를 부리는 여자들의 견말도 있다. 랑부의 후작 부인의 살롱도 쿠르데 미라클의 거지들의 사회와 약간 비슷했다. 이 쿠르데 미라클이라는 것은 옛날 거지며 불량배들이 득실거리던 파리의 한 구역을 말합니다. 공작 부인들의 견말도 있는데, 왕정복고 시대의 매우 고귀한 부인이자 절세 가인이 쓴 연애 편지 속의 한 구절이 그 증거다. 당신은 그러한 쑥득공문 속에 제가 이혼을 하는 많은 이유들을 발견하실 줄 아옵니다. 외교상의 암호들도 견말이다. 교황의 비서관은 로마를 26이라 말하고, 사절과 공작에 대해서도 견말을 쓰고 있다. 중세 의사들도 당근과 무, 순무를 견말로 말했는데, 정직한 설탕 제조인들도 견말로 말했다. 20년 전에 어떤 유파의 비평가들은 셰익스피어의 절반은 말 노름이고 재담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견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인과 예술가는 몽모랑시 씨가 만약 시와 조각에 정통하지 않는다면 의미심장한 말로 그를 속물이라고 부를 것인데, 그들은 견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전적인 아카데미 회원들은 꽃들을 플로라, 꽃의 여신이라 부르고, 과일을 포모나, 과수의 여신이라 부르고, 바다를 neptunu스, 바다의 신이라 부르고, 사랑을 불이라 부르고, 아름다움을 매력이라 부르고, 말은 준마라 부르고, 백색 또는 삼색의 모표를 벨로나 신의 장미라 부르고, 삼각모를 마르스 신의 삼각이라 부르는데, 이 고전적인 아카데미 회원은 견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수학, 의학, 식물학에도 그것들의 견말이 있다. 배에서 사용하는 말, 장바르와 디켄, 쉬프랑, 뒤페레가 말한 그렇게도 완전하고 그렇게도 그림 같은 그 훌륭한 바다의 말, 바람에 퍼덕이는 돛소리, 통화관에 울리는 소리, 개성구에 부딪히는 소리, 배 흔들리는 소리, 바람소리, 대포소리, 이 모든 소리에 섞인 그 말, 그것은 장렬하고 우렁찬 견말이어서 이는 도독 집단의 사나운 견말에 대해서는 자칼에 대한 사자 같은 것이다.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그것에 관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더라도 견말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광의의 개념이고, 그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이 말에 명확하고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옛 의미를 유지하고 견말에 국한한다. 진정한 견말은, 전형적인 의미의 견말은 이 두 낱말들이 결합될 수 있다면 하나의 왕국이든 태고의 견말은 되풀이하거니와 추악하고 불안하고 엉큼하고 음흉하고 독살스럽고 잔인하고 수상쩍고 야비하고 웅숭 깊고 치명적인 비참의 어느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굴욕들과 모든 비운들의 맨 끝에는 행복한 사실들과 지배 권력들 전체에 대해 투쟁에 들어가기를 결심하고 반항하는 최후의 비참이 있다. 그것은 무서운 싸움, 어떤 때는 교활하고 또 어떤 때는 격렬하고 동시에 병적이고 잔인한 이 싸움은 악덕에 의해 짓궂은 짓들로, 그리고 범죄에 의해 결정적인 타격들로 사회 질서를 공격한다. 이러한 싸움의 필요를 위해 비참은 하나의 전투어를 발명했는데 그것이 곧 견말이다. 설사 그것이 장차 소멸될지언정 인간이 말한 어떤 언어를, 다시 말해서 좋든 나쁘든 간에 문명을 구성하고 복잡하게 하는 요소들의 하나를, 비록 그 언어의 한 단편에 불과할지라도 망각 위에 10년 후에 떠오르게 하고 존속하게 하는 것은
사회 관찰의 데이터를 넓히는 것이고 문명 자체에 봉사하는 것이다. 플로투스는 라틴 희극 시인입니다. 플로투스는 카르타고의 두 병사에게 페니키아 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러기를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러한 봉사를 했다. 몰리에르는 수많은 작중 인물들에게 동방어와 온갖 사투리들을 말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봉사를 했다. 여기서 이의가 활기를 띈다. 페니키아 말은 희한하다. 동방어도 훌륭하다. 사투리도 좋다. 그것들은 어떤 나라가 어떤 지방에 속했던 말이다. 하지만 견말을 보존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견말을 떠오르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에 대해 나는 딱 한마디만 대답하겠다. 물론 한 나라나 한 지방에서 말한 언어는 관심사가 될 만하지만 그보다도 더 주의하고 연구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비참이 말한 언어다. 그것은 이를테면 프랑스에서 400년도 더 전부터 단지 하나의 비참뿐 아니라 또한 온 비참이 있을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비참이 말한 언어다. 그리고 또 감히 주장하거니와 사회적 비정상과 결함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특히 지적하여 말하는 것은 선택 여부가 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다. 풍습과 사상들의 역사가는 사건들의 역사가에 못지않게 엄숙한 사명을 띠고 있다. 사건들의 역사가는 문명의 표면을 왕의 싸움, 군주의 출생, 제왕의 결혼, 전쟁, 집회, 국가의 위임, 백일화의 혁명 등 모든 외부의 것을 가지고 있고 풍습과 사상들의 역사가는 내면, 밑바닥, 일하고 고생하고 기다리는 민중, 짓눌린 여성, 고통받는 어린이, 인간 대 인간의 은연한 투쟁, 은근한 잔인성, 편견, 공공연한 부정, 법률에 대한 지하의 반격, 영혼의 은밀한 진화, 군중의 눈에 띄지 않는 몸부림, 굶주림, 헐벗음, 가난병이 나고자 고아, 불행자, 발염치약,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든 쓰레기 인간들을 가지고 있다. 그는 형제처럼 그리고 법관처럼 동시에 자비롭고 준엄한 마음을 가지고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굴속 깊이까지 내려가야만 한다. 거기에는 피 흘리는 자와 치고 패는 자, 울부짖는 자와 저주하는 자, 굶주리는 자와 잡아먹는 자, 악에 신음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뒤죽박죽 기어다니고 있다. 이러한 마음과 영혼의 역사가들이 외적 형실의 역사가들보다 더 적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단테가 말한 것이 마키아벨리보다도 더 적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가? 문명의 하부는 더 깊고 더 어둡기 때문에 상부보다 덜 중요한가? 사람들은 동굴을 알지 못할 때 산을 잘 아는가? 그런데 말이 난 김에 말하거니와 위에서 말한 몇 마디로부터 이 두 종류의 역사가들이 뚜렷이 갈라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민중의 명백하고 눈에 보이고 현저하고 공개적인 생활의 역사가도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의 깊이 감추어진 생활의 역사가가 아니면 아무도 훌륭한 역사가가 아니고 내면의 역사가도 필요할 때마다 외부의 역사가가 아니면 아무도 훌륭한 역사가가 아니다. 풍습과 사상들의 역사는 사건들의 역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사건들의 역사도 또 마찬가지다. 이것은 상이한 사실들의 두 범주로서 서로 상통하고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고 흔히 서로 결과를 낳는다. 신의 뜻이 한 국민의 표면에 그리는 모든 윤곽들은 밑바닥에서 그것들의 은밀한 그러나 뚜렷한 대조를 갖고 있고 밑바닥의 모든 동료들은 표면에 파문을 일으킨다. 참다운 역사는 모든 것에 얽혀 있으므로 진정한 역사가는 모든 것에 참견한다. 인간은 단 하나의 중심을 갖고 있는 원이 아니라 두 개의 초점을 갖고 있는 타원이다. 사실이 하나의 초점이고 사상이 또 하나의 초점이다. 견말은 어떤 악행을 해야 할 때 언어가 가장을 하는 갱이실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언어는 거기서 가면인 단어와 누더기인 비유로 갈아입는다. 그래서 이 언어는 끔찍스럽게 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 그것은 정녕 프랑스어인가 인간의 위대한 언어인가. 그것은 무대에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고 범죄의 상대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악의 레퍼토리의 모든 사용에 적합하다. 그것은 더 이상 걷지 않고 절름거린다. 그것은 크루데 미라클의 목발을 곤봉으로 둔갑할 수 있는 목발을 짚고 절뚝거린다. 그것은 그릉뱅이질이라고 불린다. 모든 유령들이 그의 의상 담당자가 되어 그것을 분장시켰다. 그것은 기어가고 우뚝 서곤 한다. 파충류의 이중의 걸음걸이다. 그것은 연후에 모든 역할들에 알맞고 위조자에 의해서는 수상한 것이 되고 독살자에 의해서는 녹청빛이 되고 방화자에 의해서는 끄름으로 검게 칠해진다.
그리고 살해자는 그것에 거의 붉은 빛을 입힌다. 정직한 사람들 쪽에서 사회의 문에서 들으면 밖에 있는 자들의 대화를 뜻하지 않게 듣는다. 묻고 대답하는 소리도 분간한다. 거의 인간의 말투처럼 울리나 말소리라기보다는 짖는 소리에 더 가까운 중얼거림을 포착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이 견말이다. 그 말은 듣기 흉하고 뭔지 알 수 없는 이상야릇한 짐승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물뱀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다. 그것은 암흑 속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삐걱거리고 소곤거리며 그 이상 야릇한 것으로서 어스럼을 더 짙게 한다. 불행 속은 컴컴하다. 범죄 속은 한층 더 컴컴하다. 이 두 컴컴함이 합쳐져서 견말을 만들어낸다. 분위기 속에도 암흑, 행위 속에도 암흑, 음성 속에도 암흑, 비와 밤, 주림, 악행, 기만, 부정, 나체, 질식과 겨울로 이루어진 그 광막한 잿빛 안개 속에서 가고 오고 뛰어다니고 기어다니고 거품을 내뿜고 기괴하게 움직이는 이 추악하고 무시무시한 언어, 그것도 그 비참한 자들에게는 청천의 백일인 것이다. 징벌받을 자들을 동정하라. 오호라,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대에게 말하는 나는, 그대는 누구인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그대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정말 확실한가? 이 세상은 감옥과 유사함이 전혀 없지 않다. 인간이 신에 대해 전과자가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인생을 자세히 보라. 인생은 도처에 형벌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대는 이른바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대는 매일 슬프다. 날마다 그날의 큰 슬픔이 있고 또는 작은 걱정이 있다. 어제는 그대에게 소중한 사람의 건강 때문에 떨었고 오늘은 그대 자신의 건강 때문에 근심한다. 내일은 금전상의 불안이 오고 모레는 중상자의 흠구, 걸피는 친구의 불행, 다음에는 날씨, 그 다음에 뭔지 깨졌거나 분실한 것, 그 다음엔 양심과 척추에게서 책망을 받는 쾌락, 훗날은 새 상사의 주의, 마음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등등. 하나의 구름이 그치면 또 하나의 구름이 다시 생겨난다. 백날의 하루인들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햇빛을 얻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그대는 그 소수의 행복자에 속한다. 다른 사람들로 말하자면 가시지 않는 어둠이 그들을 덮고 있다. 생각이 깊은 자들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분명히 저승의 입구인 이승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인간의 참다운 구분은 이렇다. 즉 밝은 사람들과 어두운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의 수요를 줄이고 밝은 사람들의 수요를 불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적이다. 우리가 교육이다 학문이다 하고 외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글을 배우는 것, 그것은 불을 켜는 것이다. 배우는 한마디 한마디는 빛을 던진다. 그런데 빛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을 말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빛 속에서 괴로워한다. 지나치면 탄다. 불길은 날개의 적이다. 날기를 그치지 않고 타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재의 기적이다. 알 때도 사랑할 때도 그대는 여전히 괴로워하리라. 빛은 눈물 속에서 태어난다. 밝은 사람들은 설령 그것이 어두운 사람들 위에서만일지라도 눈물을 흘린다. 2. 어원. 견말. 그것은 어두운 사람들의 언어다. 동시에 굴욕적이고 반항적인 이 이해할 수 없는 사투리 앞에서 인간의 사상은 그의 가장 어둡고 깊은 내면에 감동되고 사회 철학은 그의 가장 비통한 명상으로 이끌려진다. 거기에는 명백한 징벌이 있다. 거기서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 자국이 찍혀 있는 것 같다. 통상의 단어들도 거기서는 사형 집행인의 뻘겋게 다른 쇠 아래에서 찌푸리고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말들은 아직도 연기를 내며 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구절들은 느닷없이 발가벗겨진 한 도덕의 백합곱 낙인이 찍힌 어깨 같은 인상을 준다. 어떤 관념도 그 전과자라는 명사로 표현되게 두는 걸 거의 거부한다. 비유가 거기서 때로는 하도 뻔뻔스러워서 그것이 죄인의 쇄골위에 비끄러매어졌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이 회개한 사투리는 금메달을 위해서처럼 녹슨 엽전을 위해서도 자리가 있는 그 공정한 큰 책장, 즉 문학이라고 부르는 그 책장 속에 당연히 그의 칸을 갖고 있다. 견말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든 말든 간에 그의 어법과 그의 시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다. 어떤 낱말들이 괴이하면서 사람들은 이 언어가 망다랭의 입속에서, 이 망다랭은 유명한 도덕의 두목입니다. 망다랭의 입속에서 씹어졌다는 것을 알아보는데 어떤 환유들의 찬란함에서 비용도 이 언어를 말한 것을 사람들은 느낀다.
그렇게도 절묘하고 그렇게도 유명한 이 시구. 한데 지난해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결말의 시구다. 튄다의 결말의 하나인데 지난해라는 뜻이고 뜻이 넓혀져서 옛날이라는 뜻도 된다. 35년 전 1827년의 죄수 대호송 때 비세트르 감옥의 지하 감방 하나에는 징역형에 처해진 튄다안의 한 수령이 벽에 못으로 새겨놓은 다음과 같은 격언을 여전히 볼 수 있다. 옛날의 왕들은 항상 대관식에 갔느니라. 이 왕, 이 수령을 말합니다. 이 왕의 생각에 대관식은 곧 징역수의 감옥이었다. 육중한 마차가 구보로 출발함을 나타내는 말도 비용은 견말로 썼는데 비용다운 말이다. 불꽃을 튀기며 질주한다는 이 말은 라퐁텐의 다음과 같은 훌륭한 시구 전체를 하나의 장엄한 의성어 속에 요약한다. 실팍진 육두마가 한 대의 마차를 끌고 있었다. 순전히 문학적 견지에서는 견말의 연구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고 더 무궁무진한 것은 별로 없다. 그것은 언어 속의 한 언어 전체고 일종의 병적인 혹이고 한떨기 식물을 돋아나게 한 불건전한 접목이고 고을의 묵은 밑둥, 이 고을은 옛날의 프랑스를 말합니다. 고을의 묵은 밑둥 속에 뿌리를 뻗치고 그 음산한 잎이 언어의 한 면 전체에 퍼져 있는 기생식물이다. 이것은 첫 모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견말의 통속적인 모습이다. 본격적인 언어 연구를 할 적에는, 다시 말해서 지질학자가 토지를 연구할 적에는 견말은 진정한 중첩토 같이 보인다. 다소 깊이 파고 들어감에 따라 견말 속에 옛 프랑스의 속어 아래 프로방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지중해 여러 항구들의 말인 동방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로망어, 이탈리아 로망어, 로마 로망어의 세 종류의 로망어, 라틴어, 마지막으로 바스크와 겔트어가 발견된다. 시문하고 기이한 형성, 모든 비참한 자들이 공동으로 세워놓은 지하의 건물, 저주받은 족속마다 제 층을 놓았고 고통마다 제 돌멩이를 떨어뜨렸고 마음마다 제 조약돌을 주었다. 악하고 비열하고 분노한 한 무리의 영혼들이 인생을 통과하여 영혼 속에 가서 사라진 한 무리의 영혼들이 거의 전부 거기에 있고 무시무시한 단어의 형태 아래 말하자면 아직도 거기에 보인다. 다음에 몇 개 언어의 견말 몇 개씩을 소개해놨습니다. 번역된 내용만 읽겠습니다. 스페인어를 들어볼까? 거기에는 옛 고트족의 견말이 있다. 따귀, 창문, 고양이, 기름. 이탈리아를 들어볼까? 금, 배. 영어를 들어볼까? 주교, 스파이, 갑, 상자. 독일어를 들어볼까? 소년, 두목. 라틴어를 들어볼까? 깨뜨리다, 훔치다, 사설. 유럽 대륙의 모든 국어들 속에 일종의 세력과 이상한 권위를 갖고 다시 나타나는 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마그누스라는 말인데 스코틀란드에서는 씨족의 수장을 가리키고 견말에서는 그것이 신이 된다. 바스크를 들어볼까? 나쁜은 악마로, 저녁 인사는 좋은 밤으로. 켈트를 들어볼까? 솟아오르는 물은 손수건으로. 돌투성이는 계집으로. 샘은 시냇물로. 대장장이는 자물쇠 장수로. 흑백은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역사를 들어볼까? 견말에서 금제는 말타섬의 감옥에서 통용되던 화폐의 추억에서 온 것이다. 방금 지적한 언어학적 기원 외에도 견말은 더 자연스럽고 말하자면 바로 인간의 정신에서 나오는 다른 어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말의 직접적인 창조, 거기에 언어의 신비로움이 있다. 어떻게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형용들을 가지고 있는 말들로 그려내는 것, 이것은 인간의 모든 언어의 원시적 바탕으로서 언어의 화강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견말에는 이러한 종류의 말들이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온전히 만들어진 직접적인 말들, 어원도 없고 유의어도 없고 파생어도 없는 말들, 고립하고 야만적이고 때로는 망측한 말들, 이상한 표현력이 있고 오래 살고 있는 말들이 수두룩하다. 이를테면 사형 집행인, 숙, 두려움, 도주, 하인, 장군, 도지사, 장관, 악마. 가리고 드러내고 하는 이 말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들은 동시에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말을 거인의 찡그린 얼굴 같은 인상을 준다. 둘째로 비유.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감추고자 하는 언어의 특질은 형용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비유는 이를 꾸미는 도덕이 피신하고 탈주를 궁리하는 죄수가 피신하는 수수께끼다. 어떤 고유 언어도 곁말보다 더 언유가 풍부한 것은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놨습니다. 감초 물병 마개를 빼다는 목을 비틀다. 비틀다는 먹다. 이고 다발로 묶이다는 재판받다. 쥐는 빵도독. 그리고 비가 온다라는 곁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비가 온다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것은 인상적인 낡은 형용인데 말하자면 이 말이 생겨난 연대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비스듬한 기다란 빗줄기들을 설명이 있습니다. 15, 16세기 무렵의 독일의 용병의 엇비슷하게 촘촘히 늘어선 창에 비유한 것인데 비가 미늘 창처럼 쏟아진다, 억수로 퍼붓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요. 이 빗줄기들을 보통의 환율을 단 한마디 속에 포함시킨 것이다. 때로는 곁말이 초기에서 다음 시기로 감에 따라서 말들이 야만한 원시적 상태에서 비유의 뜻이 되기도 한다. 악마는 빵장수로, 이건 이제 가마솥에 넣고 찌는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가 된다. 재치는 더해졌지만 웅대함은 덜해졌다. 무언지 코르네오 후의 라신 같은 것이고 아이스킬로스 후의 유리피데스 같은 것이고 어떤 곁말의 문장은 두 시기의 성질을 띠고 있고 동시에 야만적인 성격과 비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환등을 닮았다. 얼쩡거리는 놈들은 밤중에 말을 훔치러 간다. 이러한 말은 한 무리의 도깨비처럼 사람의 정신 앞을 지나간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보는지 알지 못한다. 셋째로 임시방편이다. 곁말은 언어 위에서 살아간다. 곁말은 언어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언어에서 닥치는 대로 길어내고 흔히 필요할 때는 아무렇게나 간략하게 변질시키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은 또 때로는 그렇게 변형된 관용어들과 순수한 곁말의 단어들을 결합하여 생생한 표현을 꾸며내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앞서 말한 직접 창조와 비유의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느낀다. 예를 들어 놨습니다. 개가 짖는다. 파리의 역마차가 숲속을 지나가는가 싶다. 남편은 바보지만 옆편네는 약삭 빠르고 딸은 예쁘다. 대개의 경우 듣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기 위해 곁말은 언어의 모든 낱말에 일종의 야비한 꼬리를, 어미를 마구잡이로 덧붙이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 넓적다리 고기는 어때? 이건 한 예입니다. 이것은 카라투슈가 간수에게 탈주하기 위해서 지어준 금액이 마음에 들었는가 어떤가를 물어본 말이다. 곁말은 부패의 고유 언어이므로 빨리 부패한다. 뿐만 아니라 노상 수모리고 애쓰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듣는가 싶어지면 이내 변형돼 버린다. 다른 모든 식물과는 반대로 햇빛에 닿기만 하면 다 죽어버린다. 그러므로 곁말은 줄곧 분해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결코 멈추지 않는 어둠 속의 신속한 작업. 곁말은 10년 동안에 일반 언어가 10세기 동안에 걷는 것보다 더 많은 길을 걸어간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변해간다. 이 단어만 쭉 적어놨습니다. 빵, 말, 집, 꼬마둥이, 옷가지, 교회당, 목, 악마, 신부, 단도, 경찰, 사형, 집행인. 이 말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적어놨습니다. 17세기에는 치고 패고 싸우는 것을 담배를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했는데 19세기에는 아가리를 서로 깨물다라고 한다. 수많은 다른 표현들이 이 양극의 말들 사이에 지나갔다. 카르투슈의 말과 라스네르의 말은 사뭇 달랐다. 이 곁말의 모든 낱말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달아난다. 그렇지만 때때로 그리고 바로 이 변화 때문에 예전의 곁말이 다시 나타나 새로운 것이 된다. 예전의 곁말에는 그것이 유지되는 중심지들이 있다. 탕플 일대에서는 19세기의 곁말을 보존하고 있었고 비세트르가 감옥이었을 때는 튠단의 곁말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래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법칙으로 남아있다. 만약에 철학자가 끊임없이 쓰러져가는 이 언어를 관찰하기 위해 잠시 그것을 고정시키게 된다면 그는 비통하고도 유익한 명상에 빠질 것이다. 어떠한 연구도 곁말의 연구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교훈이 많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훈을 담고 있지 않는 곁말의 비유는 하나도 없고 어원은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치다는 체하다라는 뜻이다. 교활은 그들의 힘이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관념은 어둠의 관념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사람은 밤의 파생어다. 그들은 사회를 자기들을 죽이는 대기처럼 생각하고 치명적인 힘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건강을 말하듯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말한다. 체포된 사람들은 환자이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사면의 돌백 속에 파묻혀 있는 죄수에게 가장 끔찍한 것, 그것은 일종의 순결이다. 그는 지하 감방을 순결이라 부른다. 이 처참한 곳에서는 외부의 생활은 언제나 가장 즐거운 모습 아래 나타난다. 죄수는 발에 쇠사슬을 차고 있다. 그대는 아마 그가 사람들이 발로 걸어다닌다고 생각하리라고 생각하겠지. 천만에 그는 사람들이 발로 춤을 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가 족쇄를 톱으로 끊게 됐을 때 그가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자기도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톱을 교회의 술집 무도장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이름은 중심이다. 뜻깊은 비유다. 불안당은 두 개의 머리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행동을 이치로 따지고 평생 자기를 이끌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형당하는 날 두 어깨 위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에게 범죄를 권하는 머리를 소르본 대학이라 부르고 벌을 받는 머리를 크리스마스 전야에 태우는 통나무라 부른다. 어떤 사람이 몸에는 더 이상 누더기밖에 없고 가슴에는 악덕밖에 없을 때 무례함이라는 말이 그것의 두 가지 의미에서 특징을 이루는 그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이중의 타락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는 죄를 범하기에 꼭 알맞다. 그는 날이 잘 세워진 하나의 칼 같다. 그는 두 개의 날을, 그 빈궁과 그의 악의를 갖고 있다. 감옥이란 무엇인가? 영벌의 장작불, 지옥, 죄수는 자신을 장작다발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악당들은 형무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학교. 하나의 징벌체계 전체가 이 말에서 나올 수 있다. 도덕도 역시 그의 총알바지가 훔치기 쉬운 재료가 있다. 그대든 나든 누구든 괜찮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라고 부른다. 감옥의 대부분의 노래들, 그 후렴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고 싶은가?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파리의 샤틀레 감옥에서 길쭉한 커다란 지하실 하나가 있었다. 이 지하실은 센강의 수면보다 8자나 더 낮은 곳에 있었다. 거기에는 창문도 환기창도 없고 단 하나의 열린 곳은 출입문이었다.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으나 공기는 불가능했다. 이 지하실의 천장은 돌 궁룡이고 방바닥에는 진흙이 한 자나 쌓여 있었다. 지하실에는 타일이 깔렸으나 물이 스며 나와 타일 바닥이 썩고 터졌다. 땅바닥에서 8자 높이의 길고 육중한 돌이 하나가 이 지하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로지르고 있었고, 그 돌 위에는 군데군데 석자 길이의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으며 그 쇠사슬 끝에는 쇠고리가 달려 있었다. 징역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톨롱항으로 호송되는 날까지 이 지하실 안에 감금되어 있었다. 각자에서 어둠 속에서 건들거리며 그를 기다리는 철구가 있는 그 도리 아래로 그들을 밀어넣었다. 팔을 내리는 쇠사슬과 손을 펴는 쇠고리는 그 비참한 자들의 목을 움켜잡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올가 매인 채 방치되어 있었다. 사슬이 너무 짧아서 누울 수도 없었다. 그 지하 감방 안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도리 아래서 거의 매달리다시피 꼼짝도 못하고 서서 빵이나 물병을 짚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을 강요당하고 머리 위에 돌궁룡을 이고 다리 중간까지 진흙에 파묻히고 오줌똥이 다리로 흘러내리고 피로에 사지가 찢어지고 허리와 무릎에 힘이 빠지고 휴식하기 위해서는 두 손으로 사슬에 매달리고 스스밖에 자지 못하고 쇠고리에 목이 저여서 줄곧 잠이 깼다. 어떤 사람들은 잠이 깨지 않았다. 먹기 위해서는 진흙 속에 던져준 빵을 뒤꿈치로 정강이 뼈를 따라 손에까지 끌어올렸다. 얼마 동안이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가? 한 달, 두 달, 때로는 6달이나 그러고 있는 수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1년이나 있었다. 그것은 감옥의 대합실이었다. 임금에게서 토끼 한 마리만 훔쳐도 거기에 집어넣었다. 이 지옥 같은 무덤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사람이 무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사람이 지옥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에는 노래가 남기 때문이다. 말타 섬의 바다에서는 갤리슨이 다가올 때 노젓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노래소리가 들렸다. 샤틀레의 지하 감옥을 겪었던 가련한 밀렵자 슈르뱅상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떠받쳐 준 것은 운율이다. 신은 불필요한 것, 운율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의 모든 견말의 노래들이 태어난 것은 이 지하실에서였다. 몽고메리 감옥의 그 우울한 후렴이 오는 것은
파리의 대 샤틀레 감옥의 지하 감방에서다. 이러한 노래들은 대부분 구슬프지만 어떤 것들은 유쾌하고 부드러운 것도 있다. 여기는 귀여운 사수의 무대. 이 사수란 건 연애의 신 큐피트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해보아도 인간의 마음에 그 영혼이 남아있는 것, 사랑을 소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음침한 행위들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서로 비밀을 지킨다. 비밀, 그것은 모두의 것이다. 비밀은 이 비참한 자들에게 단결의 기초가 되는 일체성이다. 비밀을 깨는 것, 그것은 이 사나운 공동체의 각 인원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를 빼앗는 것이다. 고발하는 것을 힘찬 견말로는 한 조각을 먹는다라고 한다. 마치 밀고자가 모두의 양식을 조금 자기에게 끌어당겨 각인의 살로 제 몸을 기르는 것처럼. 따귀를 맞는 것은 무엇인가? 평범한 비유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36개의 촛불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견말이 끼어들어 이렇게 대답한다. 양초이다. 이것은 이 두 낱말은 동의어로 양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일종의 침투력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궤도를 밟는 비유의 도움으로 견말은 동굴에서 아카데미로 올라가고 나는 내 촛불을 켠다 라고 말한 도적 폴라에는 아카데미 회원 볼테르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글을 쓰게 한다. 랑르비엘 라 보멜은 100번 따귀를 맞아서 마땅하다. 견말을 파고 들어가면 걸음걸음이 새로운 발견이다. 이 기괴한 어법을 연구하고 파들어가면 마침내 정상적인 사회와 저주받은 사회의 접촉점에 도달하게 된다. 견말, 그것은 죄수가 된 언어다. 인간의 사고 원리가 그렇게도 낮은 곳에 떨어져서 숙명의 암담한 포악에 의해 끌리고 묶여 그 구렁 속에서 뭔지 알 수 없는 속박에 얽매여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놀라운 일이다. 오 불쌍한 사람들의 가련한 생각이여. 오호라 이 어둠 속의 인간 영혼을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으려나? 그의 운명은 거기서 영원히 기다리는 것인가? 천사를, 해방자를, 페가수스와 히포그리프의 페가수스는 날개도 진 천마이고 히포그리프는 수리의 머리와 날개에 말의 몸을 가진 괴물을 말합니다. 페가수스와 히포그리프의 거대한 기술을, 두 날개를 펴고 창공에서 내려오는 새벽빛의 전사를, 미래의 빛나는 기사를, 그의 운명은 이상의 빛의 창병에게 언제나 공연히 구원을 호소할 것인가? 그의 운명은 깊고 짙은 구렁 속에 무시무시하게 악이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 준엄한 대가리가, 그 거품 뿜는 아가리가, 그리고 그 발톱과 부푼 몸뚱어리와 도사린 꼬리들로 구불구불 물결치는 것을 끔찍한 물 아래에서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서광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 무서운 접근에 내맡겨지고 그 괴물이 어렴풋이 그의 냄새를 맡고 몸을 떨고 머리를 뒤엉클고 팔을 비틀어 꼬고 영원히 암야의 바위에 비끄러 매인 채 거기에 있어야 하는가? 어둠 속의 하얀 벌거숭이의 비참한 안드로메다여. 이 안드로메다는 신탁에 의해 바다의 괴물의 희생으로 바쳐졌다가 페르세우스에 의해 구출된 이디오페아의 공주인데 그리스의 신화입니다. 3. 우는 견말과 웃는 견말. 보다시피 견말 전체는 오늘날의 견말이나 400년 전의 견말이나 다 매일반으로 모든 낱말에 어떤 때는 처량한 외관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위협적인 외모를 주는 그 음침한 상징적 정신이 스며 있다. 거기에는 저 쿠르데 미라클의 거지들의 오랜 세월의 극심한 비애가 느껴지는데 그 거지들은 그들 고유의 카드 놀이들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어떤 것들은 우리들에게 보존되었다. 예컨대 클로바 8은 엄청 큰 클로바 잎이 8개 붙어있는 큰 나무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이상야릇하게 숲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 나무 아래 불이 타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3마리의 산토끼들이 사냥꾼 하나를 꼬챙이에 꼽아 굽고 있었고 그 뒤에 또 하나의 불에는 김이 나는 냄비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개머리 하나가 나와 있었다. 밀수입자들을 장작불에 굽고 사정꾼들을 가마솥에 삶는 앞에서 카드패에 그려진 이 같은 복수보다도 더 비통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견말의 세계에서 사람의 생각이 갖는 각가지의 형태들은 노래도 야유도 위협도 모두 이러한 무기력하고 허탈한 생각을 띠고 있었다. 어떤 노래들의 멜로디는 채집되었거니와 모든 노래들이 겸손하고 눈물이 날 지경으로 애처롭다. 도독은 가련한 도독이라고 불리며 항상 토끼처럼 숨고 생쥐처럼 달아나고 새처럼 도망친다.
별로 항의도 하지 않고 그저 한숨만을 짓고 있을 뿐인데 그러한 도덕의 한탄 하나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어찌하여 중생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며 손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도 당신은 괴로워하지 않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 불쌍한 인간은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법률 앞에서 오그라들고 사회 앞에서 길을 서지 못하며 배를 깔고 엎드리고 애원하고 연민의 정쪽으로 돌아서는데 그가 제 잘못을 아는 것 같이 느껴진다. 18세기 중엽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감옥들의 노래들이 도독들이 정해놓고 부르는 노래들이 말하자면 거만하고 쾌활한 몸짓 같은 것이 보였다. 한탄가의 후렴도 바뀌었다. 18세기에는 갤리슨 젖는 죄수, 징역수들의 거의 모든 노래들의 악독하고 불가사의한 쾌활함이 다시 보인다. 거기에는 마치 인광에 비추어지고 피리 부는 도깨비 불에 의해 숲속에 던져진 것 같은 깡충깡충 뛰는 날카로운 후렴들이 들린다. 이것은 지하실이나 숲 구석에서 사람을 죽이면서 부르던 것이다. 그것은 중대한 조짐. 18세기의 이 침울한 계급의 옛 우울증은 쓰러진다. 그들은 웃기 시작한다. 그들은 위대한 신과 위대한 왕을 조롱한다. 루이 15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 프랑스 왕을 파리 후작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거의 쾌활하다. 마치 양심의 가책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처럼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서 일종의 가벼운 빛이 나온다. 이 한심스러운 응달의 족속들은 이제 단지 행동의 절망적인 대담성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신의 태연한 대담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죄악감을 상실한 증거고 사상가와 명상가들이 부지중에 주고 있는 뭔지 알 수 없는 지지를 그들 속에서까지도 느끼고 있다는 징후. 그것은 또 도덕질과 노략질이 이론과 궤변 속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궤변과 이론에 많은 추악함을 줌으로써 그들의 추악함을 다소 상실하게 된 징후. 마지막으로 그것은 만약에 아무런 견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놀라운 폭발이 가까운 장래에 있으리라는 징후다. 잠깐 이야기를 중단하자. 여기서 나는 누구를 탓하는가? 18세기인가? 그때의 철학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18세기의 업적은 건전하고 선량하다. 디드로를 비롯한 백과전서의 제자들, 티로고를 비롯한 중농주의자들, 볼테르를 비롯한 철학자들, 루소를 비롯한 공상가들, 이들이야말로 네 개의 거룩한 군단이다. 빛을 향한 인류의 거대한 전진은 그들 덕분이다. 그들은 진보의 내 방위로 가는 인류의 내 전위대다. 디드로는 아름다운 쪽으로, 티로고는 유익한 것 쪽으로, 볼테르는 진실한 것 쪽으로, 루소는 올바른 것 쪽으로. 그러나 이 철학자들의 옆과 아래에는 궤변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위생적인 성장에 섞인 유독한 식물이고 전열임 속의 독당근이었다. 법정의 대계단 위에서 당대의 구세주들의 위대한 책들은 형 집행인들이 불태우고 있는 동안에 오늘날의 이친 저술가들이 왕의 특허를 얻어서 뭔지 알 수 없는 이상하게도 질서를 물랑케 하는 저작들을 출판하여 불쌍한 사람들에게 탐독되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군주의 보호를 받은 이 출판물들 중 어떤 것들은 비밀 도서관에서 다시 발견된다. 이러한 심오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은 표면에는 보이지 않았다. 때로 어떤 사실의 위험함은 그것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데 있다. 알려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지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작가들 중 당시 민중 속에 가장 불건전한 굴을 판 사람은 아마 레스티버드 라 브르톤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작업은 온 유럽에 특유한 것이었지만 다른 어디서보다도 독일에 더 많은 피해를 주었다. 독일에서는 실르에 의해 그 유명한 희곡 불안당에서 요약된 어떤 시기 동안에 도덕질과 노략질이 소유권과 노동에 대한 항의로 자처하고 그럴듯하면서도 그릇된 겉으로는 옳아보이나 사실은 부조리한 어떤 초보적인 사상들을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사상들로 둘러싸이고 말하자면 그 속에 사라져서 모호한 이름을 취해 학설 상태로 가고 그렇게 하여 합제를 조제했었던 경솔한 화학자 자신들마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대중마저도 모르는 사이에 건면하고 정직하고 고통을 겪는 군중 속에 돌고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나 그것은 중대하다. 고통은 분노를 낳는다. 그리고 부유한 계급이 이성을 잃거나 잠드는 사이에 그것은 언제나 눈을 감고 있는 것인데 불행한 계급의 정오심은 한쪽 구석에서 몽상하고 있는 우울하거나 못된 어떤 정신의 횃불을 켜주고 사회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정오가 행하는 조사, 그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로부터 만약에 그 시대의 불행이 원한다면 옛날 자클이라 불리던 저 무시무시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폭동에 비하면 순전히 정치적인 동란은 어린애들의 장난이며 그것은 더 이상 압제자에 대한 피압제자의 투쟁은 아닌지라 안락에 대한 공공의 반란이다.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자클이는 민중의 동료다. 18세기 말경 아마 유럽에 절박했을 그 위국을 저 거대한 의거인 프랑스 혁명이 일거에 단절해버렸다. 총금으로 무장한 이상 외에 다른 것이 아닌 프랑스 혁명은 대분에 굴기하여 그리고 똑같은 급격한 움직임으로 악의 문을 닫고 선의 문을 열었다. 프랑스 혁명은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부패를 일소하고 시대를 정화하고 민중에게 영광을 주었다. 프랑스 혁명은 인간에게 제2의 영혼인 권리를 줌으로써 두 번째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는 그 혁명의 업적을 계승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방금 지적한 사회적 파국은 순전히 불가능하다. 그러한 파국을 고발하는 자는 소경이다. 그러한 파국을 두려워하는 자는 바보다. 혁명은 자클리의 예방주사다. 혁명 덕분에 사회 상태는 일변했다. 봉건제적, 군주제적 병은 더 이상 우리 피 속에 없다. 우리 체질에 더 이상 충세는 없다. 무시무시한 내부의 혼잡이 몰려들던 때, 은은한 소음이 어렴풋이 흐르던 소리가 발랄에 들리던 때, 뭔지 알 수 없는 두더지 굴 같은 윤기가 문명의 표면에 나타나던 때, 땅바닥이 갈라지던 때, 동굴 위가 벌어지던 때, 그리고 벼랑한 괴물의 대가리들이 땅에서 쑥 나오는 것이 보이던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때에 있지 않다. 혁명의 이의는 도덕적 이의다. 권리감을 발전하여 의무감을 발전시킨다. 만인의 법칙, 그것은 자유고, 로베스피에르의 훌륭한 정의에 따르면 자유는 남의 자유가 시작되는 데서 끝난다. 1789년 이래 전체 민중은 숭고한 개인으로 확대되고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의 빛이 없는 빈자는 없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도 자기 속에 프랑스의 정직성을 느끼고 있고 시민의 존엄은 마음속의 갑옷이고 자유로운 자는 양심적이고 투표하는 자는 군림한다. 그 때문에 부패하지 않고 그 때문에 불건전한 탐욕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 때문에 유혹 앞에서도 씩씩하게 눈을 돌려버린다. 혁명의 쇄신은 대단한 것이어서 1789년 7월 14일이나 1792년 8월 10일 같은 해방의 날에 더 이상 천민은 없다. 계시받고 성장하는 군중이 맨 먼저 부르짖는 소리, 그것은 도둑놈들을 타도하라는 것이다. 진보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상과 절대는 보자기 노릇을 하지 않는다. 1848년에 틸러리궁의 재물을 담고 있던 운반차들은 누구에 의해 지켜졌던가? 생탕투한 문 밖의 넉마주의들에 의해서였다. 누더기가 보물 앞에서 보초를 섰다. 덕행은 그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을 빛내주었다. 거기 그 운반차들 속에는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절반 열려있던 그 상자들 속에는 수많은 눈부신 보석들 가운데 온통 금강석이 박히고 꼭대기에는 왕위와 섭정의 홍옥이 달려있는 3천만 프랑 값어치의 그 유서 깊은 프랑스 왕관이 있었다. 그들은 맨발로 이 왕관을 지켰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클리는 없다. 나는 수왕가들을 위해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옛날의 공포는 이제 그 효과를 다했고 차후에 더 이상 정치에 사용될 수 없으리라. 붉은 유령의 그 큰 수단은 깨졌다. 지금은 누구나 다 그것을 알고 있다. 허수아비는 더 이상 겁을 주지 않는다. 새들은 허수아비와 친해지고 풍뎅이들은 그 위에 올라앉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웃는다. 4. 두 가지의 의무, 경계와 희망. 그건 그렇고 사회적 위험은 다 사라졌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자클리는 전혀 없다. 사회는 이쪽에서는 안심할 수 있고 뇌일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호흡하는 방법을 걱정한다. 뇌졸중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폐병이 거기에 있다. 사회의 폐병은 빈궁이라 불린다. 사람은 적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쇠약하여 죽는다.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데 지치지 말자. 무엇보다도 먼저 불우하고 고통스러운 군중을 생각할 것, 그들의 짐을 들어줄 것, 그들에게 공기를 줄 것, 그들에게 빛을 줄 것, 그들을 사랑할 것, 그들에게 너그럽게 지평을 넓혀줄 것, 모든 형태 아래 아낌없이 교육을 베풀어 줄 것, 근면의 예를 보여주고 결코 나태의 예를 보이지 말 것, 전체적인 목적의 관념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인적인 짐의 무게를 감소시킬 것, 부를 제한함이 없이 빈을 제한할 것,
공공의 활동과 민간의 활동의 넓은 영역을 새로 만들어낼 것. 브리아레오스처럼, 브리아레오스는 50개의 머리와 100개의 팔을 가진 신화 속의 거인입니다. 브리아레오스처럼 약자와 짓밟힌 자들에게 사방에서 내밀어준 100개의 손을 가질 것. 모든 사람의 팔에 공장을 열어주고 모든 능력에 학교를 열어주고 모든 지성에 실험실을 열어주는 그 위대한 의무에 집단적인 힘을 사용할 것. 임금을 올리고 노고를 줄일 것. 채무와 채권을 균형 잡히게 할 것. 다시 말해서 향락과 노력을 어울리게 할 것. 만족과 요구를 어울리게 할 것. 이런 이 폐지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지한 자들을 위해 더 많은 빚과 더 많은 안락을 사회기구에서 끌어내게 할 것. 이것이 형제의 의무들 중에서 어떤가는 것임을 동정심 있는 자들은 잊지 말 것이며 이것이 정치상 필요한 것들 중에서 어떤가는 것임을 이기적인 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을 말해두자. 이 모든 것, 그것은 아직 시초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문제, 그것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즉, 노동은 하나의 권리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의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주장하지 않겠다. 여기는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만약에 자연을 천이라고 부른다면 사회는 선견지명이라고 불러야 한다. 지적, 도덕적 성장은 물질적 개선에 못지않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지식은 성공의 수단이고 생각하면 첫째의 필요고 진리는 곡식과 같은 양식이다. 이성은 학문과 지혜를 단식할 때 야윈다. 밥통들과 똑같이 먹지 않는 정신들을 불쌍히 여기자. 빵이 없어져 죽어가는 육체보다 더 비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에 굶주려 죽는 영혼이다. 진보 전체는 해결 쪽을 지향한다. 언젠가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인류는 올라가고 있으므로 심층계급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빈곤권에서 나올 것이다. 빈곤의 소멸은 단순한 수준의 향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축복받은 해결,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과거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매우 강력하다. 과거는 되살아나고 있다. 이 시체의 부활은 놀랍다. 그것은 지금 걷고 있고 오고 있다. 그것은 승리자 같다. 이 죽은 자는 정복자다. 그는 오고 있다. 미신이라는 그의 군단을 거느리고 전제라는 그의 검을 휘두르고 무지라는 그의 깃발을 내세우고 얼마 전부터 그는 10개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는 전진하고 위협하고 비웃으며 우리들의 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절망하지 말자. 한 이발이 주둔한 들판은 팔아버리자. 믿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강물의 역류가 없듯이 사상의 역류는 없다. 그러나 미래를 원치 않는 자들을 깊이 생각해보라. 진보를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침울한 병을 주고 자신에게 과거를 접종한다. 내일을 거부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 그것은 죽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죽음도 육체의 죽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오기를, 영혼의 죽음은 영원히 오지 않기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 수수께끼는 제 해답을 줄 것이고 스핑크스는 말을 할 것이고 문제는 해결되리라. 그렇다. 18세기에 의해 초안된 민중은 19세기에 의해 완성되리라. 그것을 의심하는 자는 숙맥이다. 만인의 복지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는 것은 필연적인 천운이다. 전체의 막대한 추진력은 인간의 소행들을 관리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그것들을 당연한 상태로, 즉 균형으로, 즉 공정으로 이끌어간다. 땅과 하늘로 조성된 힘은 인류로부터 생겨나 인류를 지배한다. 그 힘은 기적들을 만드는 자다. 경탄할 만한 해결들도 이 힘에게는 비상한 사건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다. 인간에게서 오는 학문과 다른 것에서 오는 사건의 도움을 받아 이 힘은 속인에게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의 계기에서 그 모순들에 별로 놀라지 않는다. 이 힘은 교묘하게 사실들을 접근시켜 교훈을 끌어내는 동시에 사상들을 접근시켜 해결책을 솟아나오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보의 이 신비로운 힘으로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진보는 언젠가는 무덤 속에서 동방과 서방을 대면시키고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서 이망들, 이는 회교국과 군주들을 말합니다. 이망들과 보나파르트를 대화하게 한다. 그때까지는 인간 정신의 웅대한 전진 속에 휴식도 없고 주저도 없고 정지할 겨를도 없다. 사회 철학은 본질적으로 평화의 학문이다. 그것은 모순 대립을 연구함으로써 분노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결과로 하여야 한다. 그것은 조사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이어 재구성한다. 그것은 감소를 통해 일하고 모든 것에서 정오를 제거한다.
인간들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에 한 사회가 파멸하는 일은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역사는 국민들과 제국들의 괴멸로 가득 차 있다. 풍습도 법률도 종교도 어느 날 태풍이라는 이 알 수 없는 것이 지나가 그 모든 것을 깡그리 휩쓸어 간다. 인도며 칼데아,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집트의 문명은 하나씩 하나씩 소멸했다. 왜?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그 파멸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 사회들은 구제될 수 있었을까? 그것들이 잘못이 있는가? 그것들을 파멸시킨 어떤 치명적인 악덕에 그것들이 집착했는가? 한 국민과 한 민족의 그 무시무시한 사멸들에는 얼마만큼의 자살이 있는가? 대답 없는 물음들, 어둠이 그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문명들을 덮고 있다. 그 문명들은 탕진되고 있기 때문에 침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과거라고 불리는 그 바다의 밑바닥에 세기들이라는 그 거대한 파도 뒤에 암흑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매서운 숨결 아래 그 거대한 배들이 바빌론이며 나니비, 타르스, 테베, 로마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나는 심히 놀란다. 그러나 거기에는 암흑이 있고 여기에는 광명이 있다. 우리는 고대 문명들의 질병은 모르지만 현대 문명의 약점은 안다. 우리는 이 문명의 아무데고 비추어 볼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것의 아름다운 점들을 정관하고 그 추악한 점들을 벌거벗긴다. 그것이 아픈 곳에는 소식자를 넣어서 검진한다. 그리고 일단 고통이 확인되면 원인의 연구로 약을 발견하게 된다. 20세기의 성과인 우리의 문명은 동시에 그것의 괴물이자 그것의 기적이다. 그것은 구제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구제될 것이다. 이 문명을 구해주는 것만도 벌써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을 비춰주는 것은 더욱 대단한 일이다. 현대 사회 철학의 모든 노력은 이 목적 쪽으로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사상가는 큰 의무가 있다. 즉 문명을 진찰하는 것. 되풀이하여 말하거니와 이러한 진찰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한편의 고통스러운 드라마의 준엄한 막간인 이 몇 페이지를 나는 이러한 고무를 강조함으로써 마치고자 한다. 사회 멸망의 운명 아래서도 사람들은 인류의 불멸을 느낀다. 여기저기에 그 상처들이, 분화구들이, 그리고 그 수포진들이, 유기공들이 있더라도, 골마 틀어져 고름을 뿜는 화산들이 있더라도 지구는 죽지 않는다. 국민의 질병들은 인간을 죽이진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임상 강의를 듣는 자는 누구나 때때로 머리를 흔든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리 부드러운 자라도, 아무리 논리적인 자라도 맥이 빠지는 시간들이 있다. 미래는 올까?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무시무시한 어둠을 볼 때 사람들은 거의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기주의자들과 불쌍한 자들과의 침울한 대면, 이기주의자들에게서는 편견, 부유한 교육의 어둠, 명정에 의해 늘어나는 욕망, 귀층을 찢는 듯한 시끌벅적한 호합한,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혐오까지 하는 고통을 겪는 두려움, 집요한 만족감, 영혼을 닫아버릴 지경으로까지 부풀어 오른 자아, 불쌍한 자들에게서는 욕망과 선망, 남들이 향락하는 것을 보는 정오심, 욕망의 충족을 향한 인면수심의 심각한 충동, 안개가 자욱한 마음들, 비애, 욕구, 불운, 불순하고 단순한 무지. 계속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만 하는가? 거기에 뚜렷이 보이는 빛나는 한 점도 꺼져가는 장광인가? 이상이 작고 고립되고 감지되지 않고 빛나지만 제 주위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이 모든 커다란 검은 위협으로 둘러싸여서 그렇게 깊은 곳에 빠져있는 것을 보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렇지만 구름의 아가리 속에 있는 별보다도 더 위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니다.